저축은행의 적자 폭탄이라 정부도 지금 겁낸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입니다. 정부가 1분기 저축은행의 연체율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작년 4분기보다가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저축은행의 구조적인 개혁은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 자체가 저축은행은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부마저도 지금 저축은행의 상황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적자가 작년에 5,559억 원이 났거든요. 이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저축은행에 사태가 났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 적지만 5,559억 원이라는 숫자는요. 지금 손실로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든요. 2021년에 1조 9,654억 원의 흑자를 냈는데 2022년에도 1조 5,622억 원의 흑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5,559억 원의 적자. 그러면 2024년에는요. 2024년에도 어쩔 수 없는 적자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어떤 충격도 있는 데다가요. 현장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체가 지금 작년 4분기 기준으로 6.55%입니다. 6.55%면 여러분 2016년 5.83%보다 월등하게 높죠. 이것은 말입니다. 언제 터져도 터진다는 뜻이고요. 2021년에 2.51%보다는요. 지금 거의 3배가량 높습니다. 3배가량. 그러니까 6.55%라는 숫자 저는 실제로 이거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저축은행이 전체가 79개잖아요. 그중에 말입니다. 이 적자를 많이 내는 저축은행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연체율이 높은 데는요. 무서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상인 저축은행은 14.5%나 됩니다. 부동산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OSB 저축은행도 12.4%고요. 페퍼 저축은행도 12.4%, 웰컴 저축은행도 8.6%, OK 저축은행도 8.4%. 여러분 OK 저축은행이니 웰컴 저축은행이니 페퍼 저축은행이니 상상인 저축은행이니 다 큰 회사들이잖아요. 나름대로 저축은행에서는 덩치가 큰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덩치가 큰 회사들이 부동산 대출의 연체율이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것 결국 말입니다. 충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정부가 현장 점검을 나선다는 것은 어떤 식이든 구조조정을 시작한다는 뜻과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물론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이거 안 무너지게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경제의 부담 엄청나게 되거든요. 이거 부담 계속해서 안고 가는 것보다가 터뜨릴 거는 터뜨렸어야 돼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진짜 잘못한 게요. 한계 기업들, 좀비 기업들 계속 끌고 가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충격이 건설업계 전체에 번져져 있는데도 억지로 끌고 가고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의 사태가 심각한데도 억지로 끌고 가고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그런 생각으로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경제가 좋아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이자를 안 올릴 수가 없고 이자가 높은데 이게 여러분 소비 못합니다. 제가 이자 앞에 장사 없다고 했잖아요. 물가가 높으니까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자가 높으니까 소비를 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자 내랴 고물가에 대응하랴 돈 못 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진작에 저는 정리할 거는 정리해서 기업의 어떤 상황을 더 건전하게 가져가고요. 경제의 기본 틀을 더 탄탄하게 가져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더 안고 가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축은행에 지금 대출 잔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연체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많이 해줘서 이자를 많이 받아야지 경영 개선이 되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 104조 936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2022년에 115조 283억 원 보다가 말입니다. 1년 사이에 대출 잔액이 9.5%가 줄어들었고요. 금액으로는 10조 9,347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게 결국은요 저축은행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결국은 경제를 뒷다리 잡는 그런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수신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지금 1년 사이에 수신 자체도 이게 예금하는 사람들이죠. 13조 1천억 원이나 빠졌습니다. 2023년 12월에 120조 2천억 원이 2024년이에요. 1월에 107조 1천억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심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축은행의 상황은요. 대출과 예금의 어떤 이게 뱅크런까지는 아니지만 빠지는 것. 이것이 말입니다. 경영상의 타격을 주고 안 그래도 연체율 때문에 어려운데 경영수지까지 5,559억 원의 적자가 나니까 이게 충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79개 은행 중에서 말입니다. 흑자가 낸 은행이 별로 없습니다. 적자가 41개가 적자예요. 41개가 적자면 흑자가 난 은행은 이게 79개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38개밖에 안 된다는 뜻인가요? 38개? 이게 흑자보다가 적자를 낸 저축은행이 많다. 당연히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사실 정부가 현장 점검을 한다는 것도 이게 강한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현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움직인다는 것은 한 번쯤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자체에도 그만큼 충격파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경제가 좀 좋아지면 다행이에요. 좋아지면. 그러나 좋아질 기미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는 더 충격이 될까 겁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는 아직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축은행의 예적금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라는 표현 오늘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야 되니까. 예금자 보호한도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이자 포함해서요. 그러면 4,700만 원이 적당합니다. 부실 채권 비율이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10% 넘는 곳이 말입니다. 저축은행 중에 21곳이나 된다고 해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제 이야기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반드시 확인해보고 저는 준비해 가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